예, 감사합니다. 그, 우선 저는 이번 전화회 보면서 이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아니면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우선 두 분,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그 질문을 생각하시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냥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근거라는 것이 이제 뭐 스스로한테 나왔다기보다 국제정세 안에서 북한이 많은 부분 자신감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미중 관계가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좀 틀어지면서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영향력이 많은 부분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이제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북한 안에서는 사실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실 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방력 강화의 문제가 2023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 아까 이거 최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북중 무역이 뭐 8, 90% 정도까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북한의 이제 국제 교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보통 중국 해상을 통해서 이제 그 해상무역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북한 경제 문제를 볼 때 이제 북러 교육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사실 북중무역에만 이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이 이제 막힌 부분들이 사실 북러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분이 열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이렇게 금속 뭐 이제 철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그게 또 이제 그 내수경제 안에서 또 원래 이제 그 중화공업 안에서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소비재와 관련된 이제 북한의 일반 그 경제 공장들이 이제 군소문자 공장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도 나타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될 때, 이제 북중무역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그 국제교역이 이제 100%라고 이제 북중무역을 쳤을 때, 그게 한 8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 1, 20%가 이제 북러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메꿔진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새로운 방법의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서 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제가 그런 좀 이건 아직 가설적인 수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들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국방의 측면 안에서 북한 입장에선 조금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또 자신감이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네, 제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기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었는데요. 그때 미국과 뭐 정상회담을 하는 김정은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프로파간다, 뭐 선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연결지어 보면 사실 지금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자신감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부풀리기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임수진 박사님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뭐랄까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세계 경제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북한과 경제 협력까지는 하지만 이제 군사 협력에서는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의 이제 무역 교역
포션이 북한에 있어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2017년 이후에 그 강화된 제재의 타격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물론 운신의 폭은 예전보다 더 커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제 임수진 박사님도 여기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제 부분에서 이런 자력갱생이라던가 뭐 자립경제라던가 이런 언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권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같은 거를 정책 목표로 대북 정책 목표로 들고 나올 때 북한은 충분히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화에 나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분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 이제 사실 그냥 담론안에서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이제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좀 그래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대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이 사실 이제 그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이제 그 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얘기할 때도 이제 뭐 통미봉남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통미봉남에서 봉남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뭐 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된다고 할 때,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하고, 그때처럼 이제 나이브하게 반응은 하진 않겠지만, 또 이제 대북 제재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께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도 고민이어서요. 대남 정책의 변화로 이국가론을 얘기하는데, 아, 학자분들마다 그 이국가론에 대한 어떤 그 무게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과 또 좀 조금 적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랑,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새시대 5대 단건설 노선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뭐 말씀해 주세요. 김성명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최성명 아니, 박사님. 정답은 없고,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일종의 단계별로 진화한다 하는 양상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에 뭐 우리 건드리지 마라 당구역에서 두국 통일 투쟁 문구 삭제하고 그리고 2023년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않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막 이걸 쓰면서 기억나는 부분은 2015년 정도에 북한이 이제 그 언급을 했다가 이제 다시 사라졌는데 평양신가 시간을 한번 제정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30분을 더 빨리 땡겼었나 늦췄었나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뭔가 망설이는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좀 단기간은 아니고 장기간에 좀 빌드업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두 국가론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이 연방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좀, 네,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잘 몰라서 아까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서 이제 그뭐 비핵화 협상을 한다, 테이블로 나온다고 했을 때 북한이 이걸 이제 받아들일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전원회의 이제 보도에서 나오고 네, 법제화,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헌법에 이제 명시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핵이 협상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핵 자체가 국채로 이제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드팩토 핵 보유국이다. 이런 것들을 선언한 게 아닌가 있어서 이제 뭐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창현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이랑 연계해서 이제 남한과 국가 대 국가 관계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남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태도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코스트가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이국가론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사실 이국가론을 냈다는 얘기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민족 담론으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선언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언론에 대한 얘기들 쭉 보고 저희 뭐 남북 통일의식 이런 거 다 저는 사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중적인 차원에서 뭐 민족 통일 방안과 같은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뭐 북한이 지지를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남한 정부와 이제 경험들을 했을 때 이제 접촉 경험을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 크게 사실 실질적으로 얻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국가론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국제 정세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나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실 1차적으로는 먼저 밝힌 것이 아닌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국가론은 뭐 이제 사실 뭐 연방제 얘기가 나오고 싶지만 북한이 계속적으로 사실 이제 정상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민족 통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대적 교정국이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제 남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 적어도 2024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남한에 대한 어떤 고려는 넣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 이제 남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개의 국가로는 남북한이 지금 사실상 어떤 사회적 적절성의 문제였지 이미 두 국가 내에서 양쪽으로 다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쪽은 그 사회적 적절성을 과감하게 그냥 최고 지도자가 깨트렸던 거고 우리는 아예 또 그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이미 벌써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 손재수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 음, 약간 이거는 아,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 부분은. 그죠? 저 다른 거 먼저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혹시 유성혜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들리세요? 죄송해요. 예, 제가 들립니다. 도서관에 와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 학생이고, 음, 석사 논문을 최근에 막 써가지고 이제 제본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 싶었던 게 제가 인구와 출산 문제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음, 어, 한국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어머니 대회 한 거를 조명하고 저도 살짝 논문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약간의 공포 조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내년에 대사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늘 이제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표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크게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질문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네. 어, 네, 두 분 중에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네. 인구 문제 감소로 인한 어떤 전쟁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 두 분 의견 한번 줘보세요. 네, 그냥 뭐 저는 사실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건 출산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뭐 여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뭐 강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출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약간 그런 출산율이 저하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사안들은 사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차원 안에서 나타나는 사실 현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적 도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들 예상하고 있는 사실 이제 우려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간단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뭐 이제 저출산 문제가 뭐 전쟁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네,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보통 평균 출산율이 2.1명 돼야지 이제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북한 출산율이 1.3명에서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보다 많지만 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이찬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5대당 건설 노선에 있어서 뭐 이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뭐 평화 문화 보호법, 국가비밀 보호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 기강을 잡는 부분인데 어머니 대회를 이제 개최한 것도 약간 여성을 상대로 뭐 아이를 잘 키우고 뭐 가정을 네, 사회주의에 맞게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케어하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제스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출산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한번 이슈화함과 함께 그런 사회 기강을 다잡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손조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여전히 의미는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평화에서도 더러움의 정도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 2차 대전 중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독일한테 일종의 일부를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경제적 부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근데 그보다 스웨덴이 그 독일한테 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이게 얼마나 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여기 하나가 있다면 더러움의 정도는 엄청나게 큰 이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평화와 전쟁 지금 이거는 이게 말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앞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겠습니까? 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필요하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전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저 요즘 그 약간 제가 개인적인 거는데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 아마 다른 발표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질문은 상당히 이 질문을 받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의 질문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하죠? 기울어든 운동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질문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을 대신해가지고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턴이 손을 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KPI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철주 인턴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정치학이랑 철학을 배우고 있고, 이제 올해 복학하게 되면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 저는 북한의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뭔가 모습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은 이제 특수관계론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제 독립된 국민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이제 영토 조항이랑 통일 조항 때문에 결국은 북한을 잠정적으로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체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영토 조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뭔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약간 이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그런 반응이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북한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굳이 뭐 이렇게 북한한테 계속 통일을 하고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또 힘을 또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그런 어떤 통일 정책 이런 방향이 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전부가 없어지면 우리 통일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조동준 교수님한테 나중에 여쭙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사실 이제 현 정부 기조를 보면은 사실 통일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헌법
을 일단 그 기초로 한 이제 통일정책론을 계속해서 폈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의 입장을 현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굉장히 이제 그 헌법 3조 4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는 저희가 대국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이제 그 선거의 문제와 또 관련해서 볼 때도 어찌됐건 우리 국민이 선택한 이제 정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통일담론과 이제 통일정책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명시하고 이제 그런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제 대중적인 차원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제 말씀하신 부분 과 이제 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통일의식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반이 항상 넘는 상태로 지금은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차원의 어떤 얘기들이 더 이제 대중담론 안에서는 어찌됐건 비슷하지만 크다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통한 어떤 그런 통정책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이 그렇게 이제 도발적으로 어쩌고 이국가론을 전면적으로 제시를 한 것은 이제 화두로 던지는데 굉장히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제 재미있게 사실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이제 전쟁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회적 합의와 또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차원에서는 이제 이 정부 하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담론을 제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박사님도 의견 주세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이고, 네, 헌법 3조 영토 조항 이 부분을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는 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두 국가로는 이제 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게 이제 91년도 기본합의서에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지금 남북 관계는 약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뭐 통전부가 뭐 일부 기능을 특수하고 뭐 해외 네, 그, 네, 해외 사업이 이제 축소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통전부를 완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조총련이라던가 이제 뭐 중국 교포라던가 이런 해외 한인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긴 좀 어려울 음. 것 같고, 네, 그리고 대남 사업을 그러면 지금 뭐 외무성으로 이전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더 북한이 앞으로 이제 뭐 부서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담론을 내느냐 이런 부분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